지금 나는 1980년과 현재의 사북을 만나기 위해 열차를 타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민낯과 마주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사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내게는 두 번째 사북 여행이다. 2년 전 학회의 동학들과 함께 이곳에 MT를 왔었다. 당시 사북 여행을 강하게 추천한 것은 나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한국 자본주의 모순과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2년 전 방문을 통해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일행들과 일정을 함께하느라 이곳을 세심하게 관찰하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일정의 여유를 두고 세심하게 돌아보리라 결심했다. 투둑투둑 천천히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한 편의 영화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다. 10여 년 전 영화 박하사탕의 배경음악을 들으며 책 읽고 글 썼던 추억이 떠올랐다. 영화 OST의 첫 번째 곡 제목이 다름 아닌 과거로 가는 열차였다. 스마트폰으로 곡을 찾아 들어본다. 가벼운 보사노바풍의 음악이 영화의 분위기와 묘하게 잘 어울린다. 나는 일부러 열차의 제일 뒷공무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마치 영화 박하사탕 속의 한 장면을 바라보듯 과거로 가는 열차를 들으며 나로부터 하염없이 달아나는 기나긴 철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 산책 길 위에서 만난 한국 현대사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우입니다. 영화배우 김태우 아니고요. G.O.D 김태우는 더더욱 아니고요. 역사학자 김태우,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몇 주 전 오창익 서혜성 선생님과 함께 폭격이라는 책으로 인사드렸던 한국 현대사 연구자이자 한국전쟁 평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찬수 선생님께서 몇 주 동안 평화와 평화들이란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의 책 평화를 걷다, 아주 최근에 나온 신간입니다. 평화를 걷다라는 한국 현대사 평화 답사기 여행기로 4주 동안 여러분과 만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대중 역사서이자 감성적인 여행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방송 시작 부분에서 낭독한 부분이 다름 아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북편의 강원도 정선군 사북입니다. 이 사북편의 도입부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형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행기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찬수 선생님의 철학적 종교적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일면 좀 더 쉽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애청을 기대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시점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 방송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을 팟빵 게시판 댓글에 올려주시면 그분들 중에 총 6분을 선정해서 제 책 평화를 걷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2회분, 방송 1, 2회분에 한해서 각각 3분씩 총 6분에게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팟빵 게시판 댓글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던데요. 현재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던데, 현재 추세변은 댓글을 달아주기만 해도 웬만하면 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정도 제가 댓글을 기다린 후에 좋은 댓글을 올려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 총 6분에게 제 책 평화를 걷다를 제가 직접 저자 사인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문학 산책에도 많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저서의 집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지만 평화에 대해 연구하는 평화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평화사학자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평화사라는 것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다가 한국의 평화에 대해 좀 더 깊고 자유롭게 사고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평화 구축에 기여했던 역사적 사건과 사람들을 찾아서 혹은 한국인들의 평화를 위협했던 역사적 사건의 공간적 배경을 찾아서 길을 떠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짧은 몇 번의 여행을 통해서 저의 평소의 고민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평화답사를 통해서 역사를 풍성하게 하고 또 일상도 여행을 통해서 좀 행복하게 다채롭게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여행은 좋아하시죠? 저는 40대 이후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예전만큼 여행을 즐기지는 않게 됐는데 예전에 20, 30대에는 정말 여행을 즐겼던 것 같고 몇몇 여행은 제 삶 자체로 완전히 바꿔놓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군 제대 직후인 24살 때 이집트 이스라엘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 제대하자마자 몇 개월 세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배낭여행을 갔던 것인데요. 당시 이집트 이스라엘은 뭐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것은 물론이고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장대함 그리고 현대사의 폭력적인 모습 이런 것을 동시에 보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행을 통해서 역사학 자체에 대해서 아주 큰 매력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여행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그 10년 후에 30대 한 초중반 때 대학원 후배와 함께 당시 국내 평화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지금의 아내 당시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다 일시적으로 헤어진 이후에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또 현대사 연구자로서 주요 현대사 배경 지역들을 한번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한번 디뎌보고 싶어서 여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 2주 정도 전국 여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여행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있었던 여행 중에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인권연대 또 다른 팟캐스트를 이끌고 계시는 이지상 선생님이 그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알혼섬이라는 곳으로 갔었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한반도가 사실상 섬나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는 지상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다른 외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땅, 중국 땅으로 건너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열차를 타고 이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유럽까지 갈 수 있고 유럽에서 심지어 영국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이 지상을 통해서 중국과 중동 지역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분단된 현 상황에서 지금 어느 곳도 육상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경험이었고요. 대륙이 얼마나 광활한가라는 걸 아주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 어딘가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곳이 있구나. 그 아론섬에서 가장 인상적인 어떤 것이 밤의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평선에서 저쪽 지평선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별로 덮여 있었던 기억. 별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별 속에 내가 마치 떠 있는 것 같았던 그 기억.
예, 이런 것들은 여행을 하지 않고서는 전혀 감각적으로 경험해 보기 힘든 것들이죠. 그래서 올 여름에 아마 여행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올 여름 힘들겠지만 우리 다 같이 어디론가 떠나 보자. 그런데 그 여행에서 일부 코스를 평화답사로 꾸며보면 어떨까 하면서 제 책, 이 평화를 걷다, 이 책을 여러분 여행길에 함께 할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제가 구사하는 이 평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만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국어 사전에 등장하는 평온하고 화목함 혹은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제 책에 등장하는 평화는 1960년대 갈퉁이라고 하는 아마 이찬수 선생님께서 잘 소개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갈퉁과 같은 학자들로부터 비롯된 비판적 평화학의 평화 개념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퉁은 저서를 통해서 전쟁 부재로서의 평화, 그것을 흔히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데 이런 전쟁 부재로서의 평화 개념이 평화 논의를 오히려 제한한다 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갈퉁은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같은 개념으로서의 평화를 갈퉁은 적극적 평화라고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 적극적 평화,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차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제 책의 평화 개념으로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제 책에서는 4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강원도 정선군의 사북, 그리고 전라도의 광주광역시, 그리고 강원도의 철원 서대문 형무소,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이 4곳을 정했는데요. 이 4곳은 그냥 제가 무차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강원도 오늘 이야기할 강원도 사북은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공했던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은 폐광과 카지노의 도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아는 강원랜드라고 하는 카지노가 예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컸던 민영탄광인 동원탄좌 자리에 바로 그 폐광이 된 옛날의 광산 자리에 강원랜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장이라고 불렸었던 그 광산 노동의 고됨,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저속한 자본주의의 그 민낯을 보여주는 카지노, 이곳을 통해서 한국 자본주의의 그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으로 채택된 곳이 사북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를 선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금남로로 상징되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성지이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가 충격적으로 파괴된 곳이자 급속하게 성장된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광주를 선택했고요.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강원도 철원은 비무장지대, 한국에서 비무장지대가 가장 넓게 분포되고 있는 곳이 이 철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철원에 가면은 한국전쟁의 흔적이자 과거 이곳이 북한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철원 노동당사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한반도 분단과 비평화의 현실을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공간, 그리고 제가 이 4공간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은 이제 대중서로서 제가 작성한 책인데요. 모두 다 그 태백선, 호남선, 경원선, 그리고 3호선 독립문역, 이 지하철 등을 통해서 편하게 기차 교통,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소위 최근에 네일로라는 코레일 그 뭐랄까요, 철도 자유이용 패스를 이용해서 철도 여행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철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바로 이런 곳들을 들려보는 것을 제가 추천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행지인 제가 앞서 낭독을 해드렸던 사북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북 같은 경우는 폐광과 카지노의 도시, 과거 동원탄자가 있었던 지역, 강원랜드의 땅으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정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 그 이서진 씨가 출연했던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정선이라는 곳은 오히려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원빈, 영화배우 원빈과 이나영의 결혼 장소로 최근에는 더 유명해진 곳이 정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곳에 가서 현대사 평화답서를 하고 난 후에 인근 펜션에서 숙박하면서 정선의 맑은 공기,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정말 쏟아질 듯 많은 별을 또 밤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별들을 보면서 커다란 행복감에 젖어보는 것,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정선 펜션에서 은하수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행지라도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런데 제게는 이 사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1980년의 사북항쟁입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인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이곳에서는 일시적인 공권력 부재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인구 5만의 도시를 일순간에 탈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북 지역의 경찰과 공무원, 광산 관리자들 모두가 이 광산 노동자들한테 사실상 쫓겨서 허겁지겁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입장에서 무법청지가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당시에 사북을 소요와 폭동의 도시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해방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광산 노동자들과 부녀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곳에 솥을 걸고 밥을 해먹으며 수일 동안 듣는이 없는 항쟁의 구호들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말 그대로 듣는이 없는 항쟁의 구호라고 할 수 있겠죠. 경찰, 공무원, 광산 관리들이 모두 다 허겁지겁 도시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킨 이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왜 벌였던 걸까요? 이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초 사북은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한 100여 호 남짓한 가구에 수백여 명의 주민이 전체인, 그리고 이 수백여 명의 주민도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강원도의 작은 산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이 석탄 산업이 개발되고 이곳에 1960년대 초반에 동원탄자가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북읍은 이 인근 고한 지역에 있었던 삼척탄자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탄광 노동자들만 1만여 명이 198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까지 있었고, 전체 인구가 5만여 명에 달하는 말 그대로 작은 탄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탄광 회사들은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광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주 대규모의 사택촌을 건립했고 이 주거지를 중심으로 학교, 행정기관 같은 공공시설들이 당연히 늘어났겠고 이 석탄을 나르기 위한 철도, 도로 등이 빠르게 확충되면서 이 사북은 금세 강원도 산업과 교통의 주요 요충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7, 80년대 석탄 산업이 최고의 호황을 맞으면서 동원탄자 같은 대규모 탄광은 말 그대로 그냥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광산 노동자들의 생활은 나날이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 아시죠? 거기서 사용되는 이 막장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광산에서 채탄하는 광부들이 실제 그 채탄 작업을 벌이던 그 갱도의 제일 끝부분, 이곳을 막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 이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서 노동의 막장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온갖 종류의 노동을 하다 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목숨을 내놓다시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가장 강도 높은 그 부상과 사망의 위험도 높은 그런 노동의 현장이 바로 이 광산이었죠. 근데 이 광산 노동 같은 경우는 3교대로 갑방, 을방, 병방 형식으로 이 노동 자체가 돌아가면서 뭐 24시간 풀 가동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노동의 강도가 보통 제조업의 2배 이상 그리고 9배 이상의 재해 속에서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통계에 의하면은 광산에서는 사고에 의해서 매년 평균 20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말 그대로 그 광산이나 사택촌 입구에서 볼 수 있었던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가 이게 정말 그냥 허언이 아닌 정말 오늘도 무사히 이곳에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었던 그런 노동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토록 열악한 노동 환경과는 달리 이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광산 노동자들의 불만을 폭발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급제라는 것과 그 광산 쪽의 용어에 의하면 부비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비끼가 그 할인하다라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 광산에서는 뭐 가다, 부비끼, 사키야마, 아다무끼 뭐 이런 식의 일제 시기의 유산을 반영하는 그 일본어가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비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탄차에다가 석탄을 가득 실어서 이 석탄이 이동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동 중에 이 석탄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석탄의 분량을 일종의 그 광부들의 생산량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차 중에 한 차 정도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실제 노동하는 것에 비해서 이 광산 노동자들이 받는 그 보수가 사실상 그 줄어드는 게 있었고, 도급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급제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품삯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 작업량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 개인별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막장이나 가다, 이 광산 용어로는 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어떤 조별로 한꺼번에 그 작업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 어떤 광부들도 자기가 얼마나 정당하게 그 자신의 그 몫을 챙겨가는지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광부들 같은 경우는 그 노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을 때도 그들의 생활이 참 평온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동 자체가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한밤중에 뭐 12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퇴근을 해서 낮 동안에 잠을 자야 되는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택이라는 것이 이 6-7평의 단칸방을, 이 단칸방에서 정말 온 가족이 생활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조그만 원룸에서 한 가족이 다 함께 생활하는 그 같은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방이 보통 4개 정도가 연결돼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마치 현재 시점에 돼지 축사와 같은 그냥 대충 지어놓은 건물을 두부모를 썰듯이 정확하게 4등분으로 해가지고 방을 하나씩 만들고 그 각 방마다 그 광산 하나의 가족들 4가족이 들어가게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부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비를 맞는 지붕은 있는데 천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천장이 뚫려 있으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옆에 집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죠. 옆에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리고 일상생활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 속에서 낮 동안에 제대로 된 휴식이나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강도 높은 그 노동, 그리고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현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그게 계속 축적되면은 그 광부들이 얼마나 피폐한 일상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제대로 잘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같은 구조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유재석 씨하고 차승원 씨가 이 아마 태백 지역에 있는 그 광산, 석탄 캐는 광산에 가서 일일 뭐 체험 같은 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단 하루의 노동만으로 그 사람들 얼굴이 반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옷 전체가 완전히 땀으로 흠뻑 젖는 거죠. 그때 그들이 하는 그 같은 강도의 노동을 이 당시에 광부들은 매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뭐랄까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일종의 뭐 장난도 치고 뭐 여러 명이 같이 뭐 이렇게 웃으면서 노동을 하는 뭐 이런 구조였는데 실상 이 광부들의 노동은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일단은 그 막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선산부, 직접 이 채탄을 캐는 사람, 그 광부를 선산부라고 하는데, 선산부가 거의 홀로 외로이 그걸 캐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퇴근할 때까지는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기본적인 그 왜곡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이 같은 구조가 1980년에 일순간에 폭발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실제 1980년 4월에 이 사건이 발발할 때는 그 기존의 뭐 일종의 어용 노조라고 할까요? 그 기존 노조와의 갈등 속에서 1960년대에 그 동원탄자 사북광업소 노동조합 그 조합장으로 있었던 그 이모 씨가 여러 가지 뭐 횡령이라 여러 가지 뭐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뭐 불법적인 사례비를 상납받는 다던가 아무튼, 그리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이 조합장으로 재선되도록 하던가 뭐 이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거고, 그게 사북항쟁의 시작 시점으로 알려진 것은
1980년 4월 2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북항쟁의 시작 시점으로 알려진 것이 1980년 4월 21일인데요. 이날 원래 노동자들의 이런 어떤 집회가 경찰로부터 허가되어 있던 날입니다.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의 연장선상에서 집회 신고가 돼 있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집회 허가 약속을 불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 허가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노조 사무실에 몰려들게 되고 그 50여 명의 경찰 또한 노조 사무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흥분하게 되자 경찰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경찰 지프에 타고 있던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을 들이받고 타고 넘으면서 도주하게 됩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아마 굉장히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칠고 터프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친 광산 노동자들의 불만이 일순간에 폭발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노동자 사태까지 퍼져나가면서 오후 4시경에 500여 명의 광부들이 지서로 내려오게 되고 지서를 파괴하고 지서장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광산 노동자와 가족들이 사택에 숨어있던 기존 지부장의 처를 찾아내서 린치를 가하기도 하는 이런 불행한 일까지 이런 폭력적인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녀자들까지도 이 같은 린치를 가하거나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22일에는 이 사북 여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이 박물관으로 가다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일종의 역사적 공간이라고 하게 되는 안경다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쌍꿀다리입니다. 이 안경다리를 경계로 해서 400여 명의 기동 경찰대와 노동자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고 이 노동자들은 돌을 던지고 나무 기둥을 굴리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또 아주 거칠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상을 당하는 그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격앙된 광부들 수천 명이 사북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마다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지하였고 노동자를 몰래 감시해온 암행 독찰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암행 독찰대의 집과 간부 사택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파괴하는 등 일종의 집단적인 분노가 일순간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부가 과거 그 불과 한 달 뒤에 발생하는 그 5.18 사태와는 달리 아주 폭력적으로 이 노동자들을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 정부 쪽에서도 노동자들과 협상하는 제스처를 보이게 되고 실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4일 정도 뒤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상여금을 인상하겠다. 부상자 치료를 도와주겠다. 기존의 지부장이었던 그 이모 씨를 퇴진시키겠다. 등등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광산 노동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5월 초에 이르러서 약 80여 명의 광산 노동자들과 부녀자들이 계엄군에게 끌려가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군부와 노동자들 간에 있었던 4월 달의 합의를 5월 초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던 것이죠. 근데 또 그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렇게 광산 노동자들이 5만여 명 규모의 그렇지만 한국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도시를 일순간에 사실상 점령해 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광주처럼 노동자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지 왜 않았느냐. 심지어 뭐 어떻게 보면 광주 사례에서는 실제 그랬으니까요. 뭐 발포를 하거나 왜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이 사북이라는 곳이 당시 한국 경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1960년대, 70년대는 물론이고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있었던 때에도 한국 경제가 사실상 버텨낼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힘은 바로 이 사북 등지에서 나왔었던 이 석탄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 광산 노동자들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그리고 이 실제 노동에 동원돼야 될 이 노동자들을 뭐 무차별적으로 뭐 죽여버린다거나 한꺼번에 수천 명을 감금한다거나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당시 한국 경제사 자체에 이제 일종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인근으로 노동자들에게 파급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두환이 직접 이 사북을 찾아왔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대통령이, 이곳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들도 여러 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두환 같은 경우는 이 노동자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직접 어떤 굉장히 좀 깊은 정도의 갱도까지도 들어갔다 나오는 뭐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 사북이 가지고 있는 당대 어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미칠 파급력,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무차별적으로 발포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실제 답사 여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어떤 사북 항쟁의 역사나 노동자들이 실제 어떻게 노동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뿌리관과 석탄 역사 체험관이라고 하는 두 곳의 박물관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경다리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뿌리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뿌리관에 가보면은 그 석탄 노동자들, 광부들이 석탄을 직접 캘 때 사용했었던 여러 장비들, 그리고 그 탄광촌과 관련된 탄광촌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흥미롭게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관에 제시되어 있던 여러 내용들 중에서 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곳에 그 탄광촌 문화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탄광촌 문화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일상생활에서 금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금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이나 사망률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미신, 금기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가 그 노동 현장에서도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서로가 조심했다라는 거죠. 그 탄광촌의 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은, 출근할 때 여자가 가로질러 가면 출근하지 않는다. 네, 이게 실제 그랬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여자가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 남녀 차별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성 그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당시에 광산촌에선 그랬다라고 합니다. 남편 출근 시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네. 도시락에 밥을 4주걱 푸지 않는다. 4주걱 푸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죽을 사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이고, 갱내에서는 휘파람을 불거나 뛰지 않는다. 사고가 나기 직전에, 갱이 허물어지기 직전에 일종의 뭐 가스가 새는 소리 같은 것이 나는데, 그것이 휘파람 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거기 해설사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갱내에서는 절대 휘파람을 불거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갱내에서는 쥐를 잡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광부들은 쥐를 굉장히 신성시했다라고 해요. 예, 지금 뭐 쥐를 보기도 힘들고, 만약에 쥐를 우연히 본다라고 해도 굉장히 아연실색할 것 같은데, 쥐를 신성시했던 이유는
그 광산에서 막장에서 사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가스 사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쥐가 있는 곳에서는 가스가 없다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됐기 때문에 쥐를 신성시하고 그 싸간 도시락 같은 것을 쥐한테 꼭 나눠주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짐승을 치면 그날은 출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지금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미신 같은 그리고 이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강한 당대 뭐 5, 60년대, 6, 70년대 한국 사회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금기와 미신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 한 권을 추천해 드리자면은 내 사랑 사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내 사랑 사북을 청취자분들께서 읽어보면은 당시에 그 사북을 중심으로 한 광산촌의 일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광산촌 문화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당시 이 사북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만들었었던 어떤 출판물들 그리고 관련된 문서, 서류, 노동운동 관련 자료들, 당대 기록물들도 뿌리관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관에서 조금 올라오시면은 석탄 역사 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이 석탄 역사 체험관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날에 그 광부들이 일했었던 그 생생한 흔적을 보여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가면은 일종의 탄차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광부들이 탔었던 그 열차를 타고 갱의 일정 부분까지 들어갔다가 그 당시에 광부였던 분의 설명을 듣고 다시 탄차를 타고 나오는 탄차를 타는 체험이고 다 공짜였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이곳은 일종의 이 당시 동원탄정에 근무했었던 광부들이 역사적인 공간으로 아주 잘 이곳을 지켜오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모습을 생생하게 보존해 놓기 위해서 오히려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시설들을 수리하지 않고 그리고 석탄이 묻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보기에 굉장히 그 내부나 겉모양이나 굉장히 흉측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곳에 과연 이 어두컴컴한 곳에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시꺼먼 게 사방에 묻어 있는 이 흉측한 곳에 들어가도 될까? 이런 어떤 저어하는 마음 같은 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생생하게 살려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당시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들을 또 많이 이곳에서 그런 어떤 드라마 영화를 촬영했던 그 흔적 같은 것을 또 안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건물에는 체험관의 1층 건물에는 샤워장이 있는데요. 이 샤워장이 어떻게 보면 주요 전시관 중에 핵심적인 전시관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98년까지 이 사북에서 광부들의 모습을 그 일상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서근원 교수의 그 사진들이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서 광부들의 일상 그리고 광부들의 노동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1층에서 광부들의 손때가 묻은 삽이나 곡괭이, 차감기, 그리고 개인 물품함, 세탁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공간 중에 하나가 1층에서 그 기존의 노태우, 김영삼, 전두환과 같은 대통령들이 하사했던 대통령 하사품, 광부에게 보내는 선물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낡은 시계, 라디오, 액자, 주전자와 같은 당대 열악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노태우와 김영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물이라고 그 선물에 이렇게 그 옷이었는데요. 옷에다가 대통령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두환에게는 유독 대통령 각하 하사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하사라는 표현은
그 정근대식이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 줄 때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두환 시기에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2, 3층에 가서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그 광산의 금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런 금기와 관련된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 관련된 자료들도 이곳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단결투쟁, 결사투쟁 이런 뭐 문구가 써 있는 조끼나 머리띠, 깃발 그 당시에 활용했던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역사체험관의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 길목에는 퇴근길 장화를 씻어내는 그런 수도시설, 그리고 탄광갱도 입갱체험장, 당대 노동자들의 고된 일상을 보여주는 빛바랜 사진 액자 등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매일 저곳에서 6시간 이상 목숨 걸고 중노동을 했을 그런 수만 명의 광산 노동자들이 얼굴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 평화를 걷다 책을 보시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학생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고 대학생들이라면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제가 가능하면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 출처가 뭐 사북 석탄 유물 보존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출처가 밝혀져 있는 그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이 책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사진들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움직이면서 생각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여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던 광부, 성희직이라는 광부가 있는데 이 성희직 씨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성희직 씨가 쓴 광부이, 숫자 2인데요. 광부이라는 시의 일부를 아주 짧은데요. 그걸 낭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에 그 무슨 죄 지었기에 두 개의 하늘을 이고 사는가. 지하 수백 미터 땅굴 속에서 하루 6시간 두더지는 그래도 맨몸이어서 좋으련만 몸무게보다 무거운 갱목 한 짐 등에 지고 막장까지 좁고 경사진 승갱도 100여 미터 생이빨 질겅질겅 씹어가며 기고 또 기어오르면 턱 끝에 차오르는 가쁜 숨에 방진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수분이 채 못되어 목구멍이 칼칼해져 칵 하고 내뱉은 가래침은 선열보다 더 짙은 검은 덩어리.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